카카오게임즈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가운데 청약 금액 기준으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인당 청약 금액은 7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공공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를 내게 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구상입니다. 8월 한 달 모바일 주식 투자자 트렌드를 분석해보니 그린 뉴딜과 코로나19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서울 강남구 위주로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활동도 위축되며 전세 시장은 8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가운데 청약 금액 기준으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인당 청약 금액은 7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청약 공동주관사로 참여한 삼성증권에 따르면 청약 고객 수를 기준으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인당 청약 금액은 70대가 3억 7천만 원, 60대가 2억 8천만 원, 50대는 1억 9천만 원의 순이었습니다. 청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50대가 28%를 차지했고 이어서 40대가 23%, 60대 2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천안에 치솟는 집값을 잡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각하게 치솟는 충남 천안 집값 좀 잡아주세요 라는 글에 현재 천안 부동산 시세는 거품이 너무 심한 투기판 그 자체라며 투기과열지구 대상에서 빠진 천안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어 일반 서민들은 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신청한 뒤 청약에 당첨돼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평생 전월세를 반복하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실거주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낙첨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원에는 오늘 기준 782명이 동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천안에서 분양된 아파트 3.3제곱미터 분양가는 950만 원부터 1,000만 원대 초반입니다. 당첨만 되면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고 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를 내게 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투자 기회를 부여해 성과를 공유한다는 구상입니다. 문달 기자입니다. 정부가 총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민간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는 뉴딜 펀드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적극적인 제도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재정 출자를 통해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를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총 7조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입니다.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서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구조로 공공 부분의 자펀드별 매칭 비율은 평균 35%이고 정부의 위험 부담 수준은 기본 10%로 설정했습니다. 모인 자금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에 쓰입니다. 정부는 뉴딜 분야의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공모판도 참여를 유도하며
일반 국민도 투자 가능한 국민참여 펀드도 조성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 인프라 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 펀드를 활용해서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합니다. 특히 공모 인프라 펀드의 경우 투자 금액 2억 원 이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 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민영 해결과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8월 한 달 모바일 주식 투자자 트렌드를 분석해보니 그린 뉴딜, 또 코로나19 관련 테마가 역시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주식 투자 트렌드를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8월 한 달 주식시장에서는 풍력 시야로 2차 전지 테마가 주목받았습니다. 증권 어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모바일 주식 투자자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8월 한 달 가장 많이 상승한 테마는 34.61% 상승한 풍력 테마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국내 그린 뉴딜 정책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8월 3일 종가 기준 9,270원에서 지난 2일 16,750원으로 80.69% 상승했습니다. 상승률 2위를 차지한 테마는 30.96% 오른 임상시험 수탁기관 시아로 테마입니다. 8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증한 가운데 제약사들의 치료제 개발 투자가 증가하며 수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3위는 18.74%의 상승률을 기록한 2차 전지 테마로 집계됐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 유럽 전기차 시장이 본격 개화되며 국내 업체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풍력 시야로 2차 전지 분야 외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 간편식, 택배 물류 등 분야가 주목받은 테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서울 강남구 위주로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8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0%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세종, 대전, 대구 등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공표 지역 중 지난주보다 가격이 하락했거나 보합을 유지한 지역이 상승한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서울은 0.01%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강남 4구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 강화에 얼어붙은 매수세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강남 4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강동구는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저가단지나 재정비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상승했습니다. 강서구는 방화동과 등촌동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노원구는 중계동의 6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은 0.0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8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거래 활동이 위축되며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감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고 밝혔죠. 이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시 기능이 확대되는 건데요. 시장 내에선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신설을 놓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당초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부동산 교란 행위를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감원, 국세청 등에서 기존보다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해 거래 분석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행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를 들여다보는 건 좋지만 그 계좌까지 추적하면서 개인의 신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줘준다면 잘못 범죄자 취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 아파트 절반가량이 감독 대상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기구가 정식 출범하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감시해야 하는데 전수조사 수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기업은행 직원이 가족들에게 76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이 입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죠. 어찌된 일인지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이 직원 가족 앞으로 76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얻었다가 이게 면직 처리가 얼마 전에 됐다라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기업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차장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이 직원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건, 75억 7천만 원어치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아내와 어머니 등 가족의 법인기업 5개와 개인 사업자에게 해줬습니다. 물론 역시 매우 이자를 낮게 책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가 차익만 50억에서 6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시기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던 시기와 맞물려서 국책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직원 지금 징계 받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보안이 생명인데 은행은 이게 개인의 단순 일탈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의문이 생기네요. 어떻습니까? 기업은행은 최근에서야 이 직원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직원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지점장 등의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개인정보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직원이 정확히 얼마나 이익을 챙겼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 등의 정보 역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행위가 기업은행에서 해당 직원 한 명뿐이겠느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업은행은 방금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 역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은행 직원이 셀프 대출한 거잖아요. 고객 돈으로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이 허탈한데 국책은행이잖아요. 여기가 내부의 감시망이나 통제가 이렇게까지 허술해도 되는 겁니까? 업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반응하고 또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혼재해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내부 규정상 직원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대출을 직접 할 수 없도록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시스템이 허술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기업은행은 이제서야 내부 거래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직원의 대출 역시 회수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근데 이제 불법적인 과정으로 지금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이 생긴 건데 이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한마디로 직원에 대한 추가 제재나 처벌은 어렵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 회수, 형사 고발 등의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차익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횡령이 아니라 대출해줬을 뿐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족에게 해준 셀프 대출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라는 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직장 내 이해상충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은행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를 찾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은행이 대출금을 반환을 받는다면 피해 복구가 완료되는 것이고 이 부동산 차익으로는 손해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내고 대출 받아 산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금 믿기 힘들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재발 방지 위해서 좀 방법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조계에서는 배임 행위를 적용하면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프 대출 행위를 배임 등 범죄 행위로 본다면
범죄수익은리법상 몰수나 추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범죄수익은리법은 중대범죄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셀프 대출이 해당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고 해도 또 어디로 환수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지금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죠. 기업은행 올 들어서 논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내부 통제 문제가 있는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윤 행장 취임 이후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출신인 윤종원 행장이 낙하산 시비를 무릅쓰고 취임하면서 부패 제로를 외쳤지만 공연불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윤 행장은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윤리 현장을 기본 가치로 삼아 청렴도 1등급 은행으로 도약하고 금융사고, 부패 제로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정치권에서도 윤 행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불법 대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면서 서민에게는 담보 인정 비율을 들먹이면서 까다롭게 굴면서 자기들은 프리패스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불법 부당 대출에 대해서 즉각적인 전수조사로 부당 투기에 쓰인 돈을 모두 회수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업은행을 믿고 투자했던 원금 보전도 힘들게 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이번 뉴스 보고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생각도 들고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광 지역이나 금관구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가 속속 9억 원에 키맞춤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노도강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 하계동 하계 2현대아파트 전용 84.9제곱미터는 지난달 13일 8억 9,500만 원의 신고가로 거래되며 아파트값이 9억 원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달 만에 1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금관구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3개월 새 구로구 아파트값은 1.88%, 관악구는 1.81%, 금천구 1.61%씩 각각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꾸준한 규제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점차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9억 원 미만 주택은 대출이나 규제가 덜하고 수요가 꾸준해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코로나19 영향에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사람의 수가 외환위기, 또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일 일시 휴직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와 2분기 일시 휴직자 수는 전년비 각각 46만 명, 73만 명씩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휴직자 증가폭은 외환위기 당시 1998년 3분기에 12만 명, 금융위기 당시 2009년 1분기에 7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종사자 주의별로는 임시직과 자영업자 일시 휴직이 급증했고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과 15세부터 29세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일시 휴직이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일시 휴직자 수는 단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앞으로 일시 휴직자의 안정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이 애니메이션 영화 업의 한 장면처럼 풍선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블레인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애리조나주 페이지 사막에서 수십 개의 풍선에 매달려 25,000피트 상공에 올라가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블레인이 날아오른 높이는 상업용 여객기들이 다니는 고도에 육박했습니다. 하늘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블레인의 눈앞에 헬리콥터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인은 고도가 계속 높아지자 직접 풍선에 매달린 줄을 끊고 낙하산을 이용해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간판 스타 네이마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네이마르와 함께 아르헨티나 출신의 앙헬 디마리아와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파리 생제르맹 구단은 소속 선수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나 선수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패배한 뒤 스페인 이비자 섬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카르디와 에레라, 나바스 등 다른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도 이비자 섬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 격리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는 현재 밀라노 북부 아르코르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 중입니다. 베를루스코니의 주치의는 현지 언론에 베를루스코니가 무증상 상태지만 최근 사르디니아 지역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 섬은 지난달 들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확진 판정에도 이달 20일에서 21일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이끄는 포르차 이탈리아당의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베를루스코니는 불행하게도 내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하지만 나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한 뒤 미국에 정착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 왕자 부부는 다큐멘터리와 영화, 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출연할 예정입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개인으로서 또 부부로서 우리의 삶은 용기와 회복력, 관계의 필요성 등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서 우리의 초점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희망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 1월 영국 왕실 고위 구성원에서 물러나는 한편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해리 왕자 부부는 지난 4월부터 공식적으로 왕실 업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베를린에서 독일 정치인들과 만나 자동차 공장과 백신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독교 민주연합당 지도부 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장관과 고위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독일 생명과학 기업 큐베역과의 협력에 만족스럽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큐어백과 손잡고 RNA 마이크로 팩토리라 불리는 휴대용 분자 RNA 프린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RNA 프린터는 휴대용 자동화 제조를 위한 플랫폼으로 특정 병원균을 공략하는 백신 치료제를 프린팅 방식으로 만들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일종의 휴대용 제조 설비입니다.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조업체 중 하나인 영국 롤스로이스가 올해 코로나19 타격으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자 생존을 위한 자산 매각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롤스로이스는 전투기 엔진자 회사 등 자산을 매각해 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지난 상반기 세전 손실이 약 8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수익은 엔진을 탑재한 민간 항공기 운항 시간에 비례하는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롤스로이스는 자산 매각 후에도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선택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